4월 8일 일기. 날씨가 맑으나 강한 새바람이 불었다. 외적들이 밤에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공격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침도에 이르러 우수사 이혁기와 경상수사 배설과 함께 활을 쏘았다. 여러 장수들도 와서 참여했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왔다. 해설. 이날 날씨는 맑았지만 강한 새바람, 동풍이 불었다. 조선 수군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면 전투나 이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왜군이 밤사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순신은 적이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고 공격하지 않았다. 이는 전력을 낭비하지 않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4월 10일 일기. 맑은 날씨였다.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소재한 구화역의 역졸이 와서 적선 세 척이 역 앞에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삼도의 중위장들에게 각각 5척씩 배를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가서 형세를 보아 무찌르게 했다. 해설. 조선시대에는 역이라는 관청이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말과 인력을 이용해 군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날 구화역의 역졸이 보고하기를 적선 세 척이 통영 근처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순신은 즉각 삼도의 중위장들에게 각각 5척씩 견내량으로 출동하여 형세를 보아 무찌르게 했다. 견내량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협으로 조선 수군이 여러 차례 주요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이순신은 먼저 적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 공격을 명령했으며 이는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적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짧은 기록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적 판단력과 유능한 군사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다. 4월 12일 일기. 맑은 날씨였다. 장계의 회답 18통과 영의정 류성룡, 우의정 정탁의 편지와 자임 영감의 회답 편지가 왔다. 군량을 독촉하기 위해 아병 양흥원을 순천과 광양으로, 배승련을 광주와 나주로, 송일련을 흥양과 보성으로, 김충일을 구례와 곡성으로 보내기로 했다. 삼도의 중위장 성윤문, 김환, 이응표가 견내량에서 돌아와 외적이 물러갔다고 보고했다. 경상수사 배설은 밀포로 나갔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중앙조정으로부터 장계 공식 문서에 대한 회답 18통을 받았으며 영의정 류성룡과 우의정 정탁의 편지 그리고 자임 영감의 회답 편지도 도착했다. 이는 조정과 수군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량 확보가 시급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순신은 각 지역으로 군량을 독촉할 인물들을 파견했다. 아병 양흥원은 순천과 광양으로, 배승련은 광주와 나주로, 송일련은 흥양과 보성으로, 김충인은 구례와 곡성으로 보내 군량 조달을 담당하게 했다. 이는 수군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철저한 보급 관리를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삼도의 중위장 성윤문, 김환, 이응표가 견내량에서 돌아와 보고하기를 적군이 물러갔다고 전했다. 이는 4월 10일 적선 세 척이 출몰했던 사건과 연결되며 조선 수군이 견내량으로 출동해 압박을 가하자 외적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경상수사 배설은 밀포로 나가 또 다른 작전을 수행했다. 배설은 조선 수군의 핵심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경상도 지역의 해안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동은 적의 동향을 살피거나 추가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4월 13일 일기. 흐리고 비가 내렸다. 세 조방장이 같이 왔다. 장계와 편지 4통을 봉하여 거제 군관을 통해 올려보냈다. 저녁에 고성현령 조웅도가 와서 외적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거제의 외적이 웅천의 군사를 청하여 야간의 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염려할 만한 상황이다. 해설. 세 조방장이 함께 와서 군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신은 장계와 편지 4통을 정리하여 거제 군관을 통해 중앙으로 올려보냈다. 이는 조정에 지속적으로 전황을 보고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저녁에는 고성현령 조웅도가 이순신을 찾아와 외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거제에 있는 외적이 웅천의 군사를 요청하여 야간의 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정보는 확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조선 수군은 항상 적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해야 했고 이순신 역시 이러한 첩보를 중요하게 여겨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다. 4월 15일 일기. 날씨가 흐렸다. 여러 가지 장계와 단오절의 진상품을 봉에 올렸다. 해설. 날씨는 흐렸다. 이순신은 여러 가지 장계를 정리하여 조정으로 올렸으며 단오절을 맞아 바쳐야 할 진상품도 함께 봉에 보냈다.
단오는 조선시대의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궁궐과 조정에도 각 지방에서 다양한 진상품이 올라갔다. 이순신이 전쟁 중에도 이러한 의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전황 속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4월 16일 일기. 종일 큰 비가 왔다. 비가 충분히 내려서 올해 농사가 큰 풍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4월 16일에는 하루 종일 큰 비가 내렸다. 당시 농사는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순신은 비가 충분히 내려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단순한 날씨 기록이 아니라 군량 조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필수적이었으며 풍년이 들면 수군의 운영도 한층 원활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순신의 이 같은 기대는 단순한 개인적 감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쟁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4월 17일 일기. 맑은 날씨였으나 강한 높새바람이 불었다. 식사를 한 후에 대청으로 나가 새 조방장과 함께 활 15번을 쏘았다. 경상수사 배설이 이곳에 왔다가 해평장의 논밭을 일구는 곳으로 갔다. 미조왕 첨사도 와서 활을 쏘고 떠났다. 해설. 맑은 날씨였지만 강한 높새바람이 불었다. 높새바람은 조선시대의 동북풍을 의미하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면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군에게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순신은 식사 후 대청으로 나가 새 조방장과 함께 활을 15번 쏘았다. 활쏘기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었으며 장수들과의 유대감을 다지는 의미도 있었다. 이날 경상수사 배설이 이순신을 찾아왔다가 해평장으로 이동했는데 해평장은 논밭을 일구는 곳으로 아마도 군량 조달과 관련된 일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조왕 첨사도 방문하여 활을 쏘고 떠났다. 이 기록은 장수들이 활쏘기를 통해 실력을 다지면서도 군사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월 18일 일기. 맑은 날씨였다. 식사를 한 뒤 대청으로 나가 우수사 이혁기, 경상수사 배설, 가리포 첨사 이응표, 미조왕 첨사 성윤문, 웅천영감 이울용, 사도첨사 김환, 경상우후 이이득, 발포만호 황정록 등 3도의 장수들이 모두 모여 활을 쏘았다. 권준과 신호 두 조방장도 함께했다. 해설. 이순신은 식사를 마친 후 대청으로 나가 3도의 주요 장수들과 함께 활을 쏘았다. 이날 참석한 인물들은 조선 수군을 이끄는 핵심 지휘관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권준과 신호 두 조방장도 참석했다. 활쏘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전투력을 유지하는 훈련이자 장수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3도의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조선 수군의 조직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보여준다. 4월 19일 일기. 맑은 날씨였다. 조방장 박종남이 적을 수색하고 토벌하는 일로 배를 탔다. 해설. 이날 조방장 박종남이 적을 수색하고 토벌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를 타고 출항했다. 이는 조선 수군이 지속적으로 왜군의 동태를 살피고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수비에 머물지 않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적을 공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4월 20일 일기. 맑은 날씨였다. 저녁 무렵 우수사를 만나러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이영남이 장계회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남의 현령을 효시하라는 내용이었다. 해설. 이영남이 장계회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내용 중에는 남의 현령을 효시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남의 현령이 심각한 직무태만이나 군율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의미한다. 당시 전쟁 상황에서 군율 위반은 곧바로 조선의 방어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조정은 엄격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은 조정의 명을 받들어야 했지만 이러한 군율 집행이 그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4월 22일 일기. 맑았다. 오후에 미조왕 첨사 성윤문, 웅천영감 이울용, 정량만호 고여우, 영등포만호 조계종과 두 조방장이 함께 왔다. 그래서 정사준이 보낸 술과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남의 현령이 군령을 어겼으니 효시하라는 글을 보았다. 해설. 이순신 장군을 찾아온 장수, 지휘관들과 함께 정사준이 보낸 술과 고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남의 현령이 군령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접했다. 당시 군령은 군 기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으며 이를 어긴 자는 효시될 수도 있었다. 4월 23일 일기. 맑았다. 마파람이 세게 불어 배를 운항할 수 없어서 다락 위에 앉아 공무를 보았다. 해설.
이날도 맑은 날씨였지만 남풍인 맞바람이 강하게 불어 배를 운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전이 주된 전투 방식이었던 이순신 장군에게 바람은 중요한 변수였다. 따라서 그는 출항하지 못하고 다락 위에 앉아 공무를 처리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군사 작전을 검토하고 명령을 내리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4월 24일 일기 맑았다. 이른 아침에 아들 울과 조카 내 완을 어머니 생신에 드릴 음식을 준비하러 보냈다. 점심때 강천석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도망한 외놈 만기시로가 풀숲 속에 엎드려 있다가 잡혔고 다른 한 놈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곧 그 놈을 압송해 오게 하고 삼도에 갈라 맡긴 항복한 외놈들을 모두 불러 모아 곧 머리를 베라고 했다. 만기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러 나왔다. 참으로 독한 놈이었다. 해설. 이날은 매우 분주한 하루였다. 이른 아침 이순신 장군은 아들 울과 조카 내 완을 어머니의 생신을 위해 음식 준비를 하러 보냈다. 전란 중에도 효를 중시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점심 무렵 이순신 장군은 도망쳤던 왜군 만기시로를 압송하도록 명령하고 항복한 왜군들을 모두 불러 처형하라고 했다. 이는 전쟁 중 적을 확실히 제거하고 군사적 위험을 세우기 위한 조치였다. 흥미로운 점은 만기시로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순신 장군조차 그를 보고 참으로 독한 놈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일본 사무라이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반영하는 장면으로 난중일기에서 흔치 않은 적에 대한 묘사 중 하나이다. 4월 25일 일기 맑았다. 구화역의 역졸 특복이 경상우 이이득의 보고를 가지고 왔다. 외적의 대선, 중선, 소선을 합쳐서 50여 척이 웅천에서 나와 진해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오수등을 정탐하도록 내보냈다. 흥양 현감이 와서 확인했다. 사량만호 이연염이 아래고 돌아갔다. 아들 회와 조카 해가 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전했다. 다행이다. 해설. 이날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이동에 대한 중요한 보고를 받았다. 경상우 이이득이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왜군의 대선, 중선, 소선까지 합쳐 총 50여 척의 배가 웅천에서 진해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장군은 정탐조를 보내 적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량만호 이연염과 흥양 현감이 와서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 4월 26일 일기 맑았다. 새벽에 우수사가 조방장 신호와 함께 배 20여 척을 거느리고 탐색하러 나갔다. 저녁에는 종지 권준, 흥양 현감 배흥립, 사도첨사 김환, 여도만호 김인영과 함께 활 20순을 쐈다. 해설. 이날은 적극적인 정찰 활동이 이루어졌다. 새벽부터 우수사가 조방장 신호와 함께 배 20여 척을 이끌고 적을 탐색하러 나갔다. 이는 25일의 적 이동 보고에 대한 대응으로 왜군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려는 중요한 작전이었다. 4월 27일 일기 맑았다. 몸이 불편했다. 동지 권준, 미조왕 첨사 성윤문, 영등포만호 조계종이 와서 함께 활 10순을 쐈다. 한밤 자정에 우수사가 적을 수색, 토벌하고 돌아와 아무데도 적의 자취가 없다고 했다. 해설. 이날은 이순신 장군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여전히 활쏘기 훈련을 이어가며 전투 감각을 유지하려 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우수사가 정찰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했는데 예상과 달리 적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왜군이 전술적 이동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이순신은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이후의 전술을 신중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4월 28일 일기 맑았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송덕일이 하동현감 성천유를 잡으러 왔다. 해설. 이날 송덕일이 하동현감 성천유를 체포하러 왔다. 이는 성천유가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군령을 어긴 혐의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군 기강을 엄격하게 유지하려는 이순신의 원칙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4월 29일 일기 밤 2시쯤 비가 오다가 아침 6시쯤 개었다. 해남현감 최이지가 공사례를 마친 뒤 하동현감에게는 기일을 2번이나 지키지 않은 죄로 곤장 90대를 때렸고 해남현감에게는 곤장 10대를 때렸다. 미조왕 첨사는 휴가를 요청했다. 새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윤발이 미역 99동을 따서 가져왔다. 해설. 주요 사건은 하동현감에 대한 중징계였다. 하동현감이 기일을 2번이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장 90대를 맞았다.
이는 군령을 어긴 자에게 가해지는 강한 처벌로 전시 상황에서 군사작전 일정이 어그러지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남 영감은 비교적 가벼운 벌인 곤장 10대를 맞았다. 이는 그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 이날 미조왕 첨사는 휴가를 요청했으며 3명의 조방장과 담소를 나누었다. 또한 노윤발이 미역 99동을 따서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다. 전쟁 중에도 군량과 보급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해조류 같은 식량도 전쟁터에서 유용한 자원이었음을 보여준다. 5월 초일 일기. 맑았다. 아침에 바람이 매우 세게 불었다. 웅천영감, 거제현령, 영등포만호, 옥포만호가 와서 확인했다. 밤 10시쯤 타무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전해주었고 종사관이 벌써 본영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해설. 밤 10시쯤에 타무선이 돌아와 이순신 장군에게 가족의 소식을 전했다. 특히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은 전쟁 중에도 장군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군의 행정 책임자인 종사관이 이미 본영에 도착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는 전투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5월 초사일 일기. 맑았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었다. 몸소 나아가 잔을 들이지 못하고 홀로 멀리 바다에 앉아 있으니 그리움과 외로움을 다 말할 수 없다. 저녁에는 활 15순을 쏘았다. 해남 영감이 아래고 돌아갔다. 아들의 편지를 보니 요동의 왕작덕이 고려 왕씨의 후예로서 군사를 일으키고자 한다고 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해설. 이순신 장군은 전장에서 어머니 생신을 맞이했다. 그러나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홀로 그리움을 곱씹었다. 전쟁이 그의 개인적인 삶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날 아들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요동의 왕작덕이 고려 왕씨의 후예로서 군사를 일으키고자 한다고 전해졌는데 이는 조선 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올 만한 일이었다. 고려 왕족의 후손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도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5월 초일 일기. 비가 내렸다가 오후 6시쯤 잠깐 개었다. 활 3순을 쏘았다. 우수사, 경상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오후 5시에 종사관 류공진이 들어왔다. 이충일, 최대성, 신경왕이 함께 왔다. 몸이 춥고 불편하고 아파서 토하고 잤다. 해설. 이날 오후 5시에는 종사관 류공진이 도착했고 이충일, 최대성, 신경왕도 함께 왔다. 종사관은 군무를 담당하는 행정 책임자로 이들의 방문은 중요한 군사적 논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몸이 춥고 불편한 데다 심지어 토하기까지 했으며 결국 휴식을 취해야 했다. 이는 장군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월 초육일 일기. 맑았다. 아침에 종사관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공사례를 받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활 20순을 쏘았다. 해설. 아침에 종사관이 교서에 숙배를 한 뒤 공사례를 마쳤다. 이는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이나 공식적인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전시 상황에서도 행정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월 초팔일 일기.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한 뒤 출항하여 삼도가 선인함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구경도 하며 활도 쐈다. 방답첨사 장린이 아들들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편지에는 초나흘에 종춘세가 잘못 불을 내어 집 열채가 번져 타버렸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계신 집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어둡기 전에 배를 돌려 진에 도착했다. 종사관과 우우는 방 붙이는 일이 늦어졌다. 해설. 이날 이순신 장군은 아침 식사 후 출항하여 삼도 지역의 선인함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군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활을 쏘며 시간을 보냈다. 이는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장수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 방답첨사 장린이 장군의 아들들에게서 온 편지를 가져왔다. 편지에는 집에 불이 나 열채가 전소되었으나 어머니가 계신 집만은 화를 면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장군은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저녁 무렵 배를 돌려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종사관과 우우가 공문을 붙이는 작업이 늦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행정 업무가 전쟁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월 초십일 일기. 맑았다. 활 20순을 쐈는데 많이 적중했다.
종사관 등이 영문에 도착했다고 했다. 해설. 종사관 등이 영문에 도착했다는 보고는 새로운 명령이나 중요한 행정적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5월 11일 일기. 저녁에 비가 내렸다. 두치의 군량과 남원, 순창, 옥과 등을 합하여 68섬을 실어왔다. 해설. 이날 저녁에는 비가 내렸으며 중요한 군량 보급이 이루어졌다. 전쟁에서 보급은 군대의 생명줄과 같았다. 이순신 장군은 두치, 남원, 순창, 옥과 등의 지역에서 군량을 모아 총 68섬을 확보했다. 이는 장군이 전투만큼이나 보급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월 13일 일기. 비가 퍼붓듯이 오는데 종일 그치지 않았다. 홀로 대청 가운데 앉아있으니 온갖 생각과 감정이 끝이 없었다. 배영수를 불러 검은고를 타게 했다. 또 새 조방장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 걸릴 타무선이 엿새나 지나도 오지 않아 어머니의 안부를 알 수 없어 매우 걱정되었다. 해설. 이날은 하루 종일 폭우가 내렸다. 전투를 벌이기 어려운 날씨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대청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전쟁의 피로, 조정과의 갈등, 가족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감정이 복잡했을 것이다. 이때 그는 배영수를 불러 검은고를 연주하게 했다. 이는 장군이 음악을 통해 번민을 달래려 했음을 보여준다. 전장에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며 이순신이 문무를 겸비한 인물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새 조방장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장수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작전 계획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하루면 돌아올 타무선이 엿새나 소식이 없어 어머니의 안부를 알 수 없었다. 전쟁 중에도 그는 가족을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5월 14일 일기. 굳은 비가 그치지 않고 종일토록 내렸다. 아침 식사를 한 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사도 첨사가 와서 보고하기를 흥양현감이 받아 간 전선이 암초에 걸려 뒤집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대장 최벽과 10호선 장수 도운도를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동지 권준이 왔다. 해설. 이날도 종일 비가 내렸지만 이순신 장군은 아침 식사 후 대청에 나가 공무를 수행했다. 중요한 사건은 흥양현감이 받아간 전선이 암초에 걸려 전복된 일이었다. 이는 당시 해상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로 전선의 손실은 해군 전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책임자였던 대장 최벽, 10호선 장수 도운도를 체포하여 곤장을 쳤다. 이는 군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동지 권준이 찾아왔다. 권준은 이순신의 측근으로 중요한 군사적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5월 15일 일기. 비가 계속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새벽에 혼란스러운 꿈을 꾸었고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걱정이 많아졌다. 조카의 안부도 궁금하다. 아침 식사 후 공무를 보는데 광양 출신 김두검이 부당한 월급을 받아 처벌받았으며 태도가 오만하여 곤장 70대를 쳤다. 저녁에는 우수사가 술을 가지고 와서 과음하고 돌아갔다. 해설. 이순신 장군은 어머니와 조카의 안부를 걱정하면서도 군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엄히 처벌한 것은 군율을 엄격히 다스리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16일 일기. 날씨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타무선이 도착하여 어머니가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아내가 실수로 불을 내서 걱정이 되었다. 조카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활을 20번 쏘았는데 동지 권준이 명중률이 높았다. 해설. 이날은 어머니의 무사함을 확인한 반면 아내가 불을 내는 실수를 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보인다. 5월 17일 일기. 날씨가 맑았다. 아침에 본영의 각 배에 배치된 사부와 격군들이 급료를 받았는지 점검했다. 저녁 나절에는 활을 20순 쏘았는데 박 조방장과 권 조방장이 잘 맞추었다. 또한 소금 굽는 가마솥 하나를 새로 주조하여 만들었다. 해설. 이날 이순신 장군은 군의 기강과 생계 문제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각 배에 속한 군인들의 급료 지급을 점검한 것은 군사들의 생활 안정과 전투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당시 전쟁 중에도 군사들의 생활을 세심히 돌보았음을 알 수 있다. 저녁에는 활쏘기 훈련을 하며 군사들의 무예를 점검했는데 이는 전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전투력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정 조방장들의 실력을 칭찬한 것은 이순신이 전투력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고민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날 소금 굽는 가마솥을 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쟁 중 소금은 매우 중요한 군수품으로 음식 보존과 병사들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소금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직접 챙긴 것은 전쟁 대비를 철저히 했음을 의미한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전투만이 아니라 군사 경제와 보급까지 신경 쓴 지휘관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5월 18일 일기. 날씨가 맑았다. 충청 수사가 부대에 도착했고 결성 현감 손안국, 보령 현감, 서천만호 소희익을 데리고 왔다. 충청 수사가 교서에 인사한 후 새 조방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에는 활을 10번 쏘았다. 거제 현령이 방문하여 함께 밤을 보냈다. 해설. 이날은 주요 군사 지휘관들이 방문하여 협의를 나눈 날이었다. 충청 수사와 여러 지방의 현감 및 만호들이 모였다는 것은 해군 작전이나 병력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충청 수사가 교서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제 현령과 함께 밤을 보낸 것은 당시 지휘관들 간의 유대와 협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위였을 것으로 보인다. 5월 19일 일기. 날씨가 맑았지만 찬바람이 불었다. 아침 식사 후 권, 박, 신세 조방장과 사도, 방답 두 첨사와 함께 활을 30번 쏘았다. 수사 선거에도 활쏘기에 참여했다. 저녁에는 소금 굽는 가마솥을 하나 새로 만들어냈다. 해설. 활쏘기는 당시 해전에서도 중요한 전술적 요소였으며 이순신이 부하들의 무예를 강화하는 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보여준다. 5월 21일 일기. 날씨가 흐렸다. 본영에서 누군가 올 것 같지만 어머니의 안부를 알지 못해 답답했다. 종 오기와 무제를 본영으로 보내고 전복, 밴댕이 젓갈, 물고기 알을 어머니께 보냈다. 아침에 공무를 보던 중 투항한 일본군이 와서 산소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죽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군에게 산소의 목을 베게 했다. 이후 활을 20번 쏘았다. 해설. 이순신은 단순히 어머니 안부를 걱정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사람을 보내 어머니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며 효심을 실천했다. 또한 투항한 일본군이 산소라는 인물을 처형할 것을 요청했고 이순신이 이를 허락하여 실행했다. 이는 투항한 적군의 정보를 신중히 활용하고 내부의 반역자나 문제 인물을 단호하게 처리하는 장군의 결단력을 보여준다. 당시 일본군 내부에서도 배신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전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이순신의 전략이 엿보인다. 5월 22일 일기. 맑고 화창한 날씨였다. 동지 권준과 함께 활을 20번 쏘았다. 이수원이 서울로 올라가는 일로 들어왔다. 드디어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다. 해설. 이수원이 서울로 가는 문제로 찾아온 것은 중앙정부와의 보고 및 행정적인 연결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5월 24일 일기. 맑은 날씨였다. 아침에 이수원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조방장 박종남과 충청수사 선거위가 활을 쏘게 했다. 소금 굽는 가마솥을 만들었다. 해설. 이날 소금 굽는 가마솥을 또 한 번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전쟁 중 군사들의 식량 보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수원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는 기록은 조정과의 보고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전쟁 중이었음에도 이순신은 중앙과의 소통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 체계를 유지했다. 5월 25일 일기. 아침에는 맑다가 저녁에 비가 내렸다. 경상수사, 우수사, 충청수사가 모여 함께 활을 9번 쏘았다. 충청수사가 술을 가져와 몹시 취해 헤어졌다. 경상수사 배설에게서 김웅서가 대간들의 혹평을 받았고 원수도 거기에 끼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설. 이날 충청수사가 술을 가지고 와서 취하도록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당시 군대 내에서 술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이순신은 이러한 상황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또한 경상수사 배설을 통해 김웅서가 대간들에게 혹평을 받았고 원수도 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조정 내에서 군 지휘관들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전쟁 중에도 조정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과 군 지도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이순신도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기록에서 이순신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는 전투와 군사 운영에 집중하면서도 조정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월 27일 일기. 맑은 날씨였다. 활을 10번 쏘았다.
수사선거위와 두 조방장이 취해서 돌아갔다. 정철이 서울에서 부대에 왔다. 장계 회담 내용에서 김웅서가 강화에 대해 함부로 말한 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영의정 류성룡과 좌의정 김웅남의 편지가 도착했다. 해설. 정철이 서울에서 부대에 도착했다는 기록은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김웅서가 일본과의 강화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는 내용이 장계 회담에서 언급된 것은 당시 조정 내에서 전쟁을 계속할 것인지 평화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영의정 류성룡과 좌의정 김웅남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조정이 이순신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그의 의견을 듣고 있음을 시사한다. 5월 28일 일기. 흐리다가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렸다. 밤에 바람이 세게 불어 전선을 안정시키기 어려웠다. 간간히 구호를 외쳤다. 식사 후에 수사선거위와 새 조방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설. 이날은 악천후로 인해 함대 운영이 어려운 날이었다. 밤에 강한 바람이 불어 전선, 군선을 고정하기 어려웠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간간히 구호를 외쳤다는 것은 병사들이 선박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군 작전에서 기후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러한 날씨 변화에 따라 작전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기록되었다. 5월 29일 일기. 비바람이 그치지 않고 종일 퍼부었다. 사직의 위엄과 영엄 덕분에 겨우 조그마한 공을 세웠다. 임금의 총애를 받아 영광스러웠지만 장수로서의 직책을 다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해설. 이날은 계속되는 악천후로 인해 군사활동이 어려운 날이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사직의 위엄과 영엄 덕분에 겨우 조그마한 공을 세웠다라고 기록하며 신앙적 요소를 언급했다. 당시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국가 사직의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전쟁의 승패가 단순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순신은 또한 임금의 총애를 받아 영광스럽지만 장수로서의 직책을 다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적었다. 이는 겸손한 태도이면서도 자신의 군사적 책임감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표현이다. 임금의 신뢰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낀다는 점에서 그의 강한 책임감을 엿볼 수 있다.